안녕하세요. 지금 딱 내일 가져오셨는데 긴장됐는데 감사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저는 GLCS 행정실 강사로서 일하면서요 아이들한테 중고등학교에서는 지금 FOC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FOC라는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첫 시간에 좀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 소개를 좀 해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참여하는 정보를 좀 적어볼 수 있는 샘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작성하고 발표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떨리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OC는 사실 저희 GLCS만의 어떤 교육 철학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단순히 그냥 직업을 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소명을 찾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사실 신앙과 공부의 연결고리부터 사실 좀 신앙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 말씀, 신앙하고 또 실제 우리 아이들이 당면한 과제, 공부와 성적, 입시와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FOC라는 과목의 FOC에서 했던 고민들의 첫 번째 고민이 바로 이런 고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신앙과 또 실제 아이들의 공부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기 있는 말씀들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결국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또 신앙도 함께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에서 근거를 찾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골로새서에 보면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해서, 사실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와 지식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라고 해서, 결국에 아이들이 어떤 부분들을 아이들 각각의 다른 은사나 또 다른 일들,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합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사실은 이 말씀이 많이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라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먼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들이 확립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FOC는 크게 이러한 그림으로 두 가지의 큰 목적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를 큰 가지로 하고, 하나님이라는 뿌리에서부터 두 가지 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생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타나게 되고, 이 사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 그의 의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도록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는 정체성과 자존감의 회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는 소명적 목표와 진로를 정하도록 해서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FOC의 큰 목적입니다. 대부분 진로지도 프로그램 하면 직업과 학생을 맞춰주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사실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정체성, 자존감 회복하는 부분부터. 그래서 원래 그 아이가 갖고 있었던 자존감이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 아이 고유의 어떤 특성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완벽하게 창조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또한 완벽한 아이들인데, 실상 이렇게 학교에서 접할 때 보면 외부의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
뭐 친구나 부모님이나 여러 가지 관계들에서 잘 보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애들이 굉장히 잘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같이 막 수업을 매년 했어도 혼난 것만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같이 수업을 했어도 칭찬받는 것만 기억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훨씬 많은 친구들은 혼난 거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좀 정체성의 자존감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들도 모르게 또 친구들도 모르게 한 마디 두 마디 툭툭 던지는 것들이 아이들의 그 정체성을 많이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회복이 먼저 일단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진로를 이룰 것인가.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직업을 정하는 거였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너는 이런 성격이고 너는 이런 거에 흥미가 있으니까 이런 직업을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저희가 접근하는 거는 요새 많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탁월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직업을 선택할 때 지금 이제 한창 중학생들의 직업 리포트도 막 작성하고 하는 중인데 재밌어요. 이렇게 하다 뭐 연봉이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거 해서 막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고등학교 가서 좀 성숙한 흐름 정도 성숙하게 되면은 실제로 아이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통해서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성격적 목표와 진로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탁월함들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줄기를 가지고 베푸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줘야 하는가 생각하기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앞에 나와 있었죠. 생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동일하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성경은 까먹네요. 성경은 그 가르치기에 유익하고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한 직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이렇게 의식 흐름을 잘 보면 초등학교 때는 아이가 즐겁게 재밌게 잘 다니면 좋다라는 반응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쯤 올라가면 즐겁고 재밌게 잘 지내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고민을 하시면서 아이가 행복하고 즐겁게 잘 지내려면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고등학교에 가시면 이제 또 대학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은 이게 원칙으로 잡혀져 있으면 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인데 세상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것들 자꾸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졸업한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좀 중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어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이나 뭐 누구 집은 어디 학교를 갔다더라 이런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GS에 보냈으니까 맡기자라고 하면서 끝까지 보내서 좀 좋은 학교 또 그 친구 자체도 12학년이 됐을 때 되게 영적으로나 어떤 인격적으로나 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들을 바라기 위해서 사실 이 목적을 잃지 않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 되게 제가 옆에서 봐도 저랑 친한 학부모님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고 들리는 것들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GS에서 처음에 보냈을 때 그 많은 어떤 성경적 가치관으로 기독교로 가르치겠다는 것들을 좀 흔들리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미래교육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정보사의 다음에 드림 소사이어티가 헬처럼 밀려올 것이다. 자기를 알고 자기에게 적합한 꿈을 갖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는 꿈과 창의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를 바로 알고 자기에게 적합한 꿈을 갖고 자신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난해 이제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진학한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래 꿈은 이제 변호사, 법조계 쪽 가는 거였는데 과는 사회학과 선택해서 갔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자기소개서를 쓴다거나 원서를 쓸 때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돕지 않아도 스스로 잘 쓸 수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토리를 잘 써내렸고 실제로 많은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진학을 했거든요.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공부 잘하는 사람, 그냥 뭐 미래가 유망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미래에는 필요하다. 미래가 아니라 사실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 자기 이야기로 책도 내고 그것으로 또 회사도 만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학업적인 부분들, 아카데믹한 부분들보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 생각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이 되게 무례한 정도로 이렇게 막 장난칠 때도 있어요. 근데 같이 지금 중고등학교 수업은 담임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시는데 같이 들어간 선생님도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하시는데 전 FOCC가 오히려 좀 허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표현하는데 계속 제약을 두면 결국에는 자기가 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포인트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그 목적을 놓고 봤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결국에는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많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아이들은 자아를 만들어 가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첫 번째는 관계고 두 번째는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존감이 훼손되기도 하고 자존감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에 있다 보면 아이들 가운데 트러블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때로는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이 부딪힐 때도 있고요. 같은 반 안에서 같은 학년 안에서도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제3자의 입장이나 좀 봤을 때 제일 바람직한 거는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어른들이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싸웠을 때 어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내 잘못과 상대방의 잘못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기회를 뺏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좀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인데 그런 경우 학교를 막 떠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부모님의 어떤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관계를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도 또 친한 관계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요. 또 다른 역할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가정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 실제로 그 아이가 내가 이 가정 안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고 그럴 때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롤을 줘요. 교실에서도 도우미 역할을 주기도 하고 반장 역할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실제로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7학년 수업을 들어가 보면 그 반에서 제일 밝은 애가 4학년이에요. 뭘 해도 하하하고 웃고 다녀요. 사실은. 근데 그 친구가 사실 왜 이렇게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면 학교에 이번에 중간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7학년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에서 많이 봤던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되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하는 것들 안에서 일단은 관계에 안정이 되니까 아이가 많이 안정감을 갖고 뭘 해도 잘하는 것들이 있으면 또 선생님이 칭찬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도 안에서 내가 공부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칭찬을 받았을 때 자신이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는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업적인 부분들은 많이 부족할지 몰라도 7학년에서 중고등에서 제가 볼 때 제일 밝은 애가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또 그에게 어떠한 역할을 주고 또 그 역할을 해냈을 때 어떠한 칭찬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회복을 위한 요소와 방법들은 총 이렇게 여기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들은 나눠드린 종이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나 표현, 성공학습, 꿈, 믿음의 각각의 분야에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방법을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것들을 부모님들께서 좀 의도적으로 뭔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성공학습이나 뭐 표현을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가정에서는 관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초등학교 때 특히나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실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존감 회복의 아이콘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원래 표현하기에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였고 사도 중에 가장 자라냈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고 본래 자신의 존재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했을 때 그러나 내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는 남자는 아니죠. 학교의 제일 작은 자도 아니고 사실 사도 중에 제일이라고 칭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복했을 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겉에 보이는 모습들, 행동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너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 너의 존재 자체로도 사랑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입력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칭찬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꾸 보이는 게 안 좋은 것들만 보이시잖아요. 단점들만 보이시고 안 되는 것들만 보이시고 이러는데 최대한 좀 쉽지 않으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주시는 게 저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다는 것들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넌센스 퀴즈인데요. 3m짜리 줄에 묶여있는 게 5m 거리에 있는 고기를 먹었어요. 어떻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넌센스니까 좀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3m 줄에 묶인 개인데 5m에 있는 고기를 먹었답니다. 어떻게 먹었을까요? 줄이 늘어난다. 근데 정답을 말씀해 주시네. 그래? 이 줄이 고무줄이었어요, 사실. 이 줄이 고무줄이어서 늘어나서 먹었다라고 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떨까요? 저희가 줄에 묶여있다라고 하면 줄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죠. 이게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고 아이들한테 갖고 있는 편견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을 아이들한테 맡겼어요. 이번 학기에 이렇게 수업을 할 건데 평가 기준은 이런 것들이 있어. 퍼센테이지는 너희들이 정해봐 라고 했을 때 처음에 걱정했던 거는 출석 90점, 막 시험 10점 이렇게 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있어서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유사하게 기준을 합의해서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한테 맡겨주고 믿어주는 만큼 아이들은 5m까지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데 계속 저는 이 묶어놓은 줄이 고무줄인지 모르고 이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어머님들이 보고 있는 아이들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그 이상을 할 수 있다. 그것들을 좀 그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혹시 내가 내 어떤 한계적인 시야 안에 아이들을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의 핵심은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는 거라는 피터 드러커의 명언인데요. 정체성은 그래서 넌 이렇게 바뀌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어, 넌 이렇게 행동해야 돼가 아니라 원래 그 아이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찾아주는 게 실제 부모님들도 좀 해주셔야 돼, 역할이라는 것. 근데 자꾸 저희는 바꾸려고 하죠. 내가 볼 때는 정답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시간을 좀 더 주고 여유를 더 주면 아이들은 분명히 그것들을 찾아갈 것이다.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방관은 말고 옆에서 많이 기회를 주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포커스가 왜 콜링일까요? FOC의 실제 약자가 포커스 언더 콜링이거든요. 포커스 언더 콜링인데 이 왜 FOC를 이렇게 이름 양명했냐면 오늘날 사용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사실 압축할 수가 있죠. 인터넷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게 세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할 게 너무 많아졌죠.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죠. 여유 시간 1시간이 줄었어요. 저희가 보통 뭘 하고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기사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겠죠. 실제로 이 네트워크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은 뭔가 집중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포커스라는 앱도 있는 거 아시나요? 앱 중에 포커스 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다른 게 안 울리도록 하는 거예요. 15분이 지나면 다른 게 울리게 하도록. 그러니까 오늘날 그 네트워크가 심화되면 심화돼서 결국에는 포커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 바로 포커스 능력입니다. 시간도 많고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학교에서 준 숙제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를 우선순위를 두어서 어떤 거에 집중해서 할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들을 포커스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한테 어떤 생각하는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그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 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FOC를 통해서는 실제로 시간관리 측면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 FOC 시간보다는 이제 학교 프로그램 속의 어떤 생활공책이나 플래너로 통해서 많이 녹여낸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부모님들이 좀 생활공책이나 플래너를 자주 봐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아이가 과연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나. 보통은 생활공책에 플래너에 포커스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실제로 자기의 시간을 또 학교에서 숙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포커스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또 스트레스 풀면서 열심히 놀고 이러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OC의 특징은요, 사실 목적 중심의 진로 개발입니다. 그래서 목적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능과 목표, 일자리까지 설계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 목적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소명의식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직업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한 답을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찾는다는 거는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보통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돼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중학교 때는 사실 이런 계속 강조를 하긴 하지만 아이들은 실제 현실적인 문제들, 어떤 직업을 해야 될까, 이 직업을 어떻게 돈을 버나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실제 고등학교쯤 되고 가면 이제 실제 내가 진학을 해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고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을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하고 이제 고3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깊어지면서 대학교로 진학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소명의식부터 시작해야 분명히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었을 때 이 아이가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 학부모 초반에는 초등학교 보낼 때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즐겁게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보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소명의식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 적합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중심의 진로를 개발했기 때문에 일자리 중심이나 목표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직업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역할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헤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올해 대학교 진학한 학생인데 그 학생이랑 그 지도를 하면서 그 학생이 꿈꿨던 게 처음 생각했던 게 스포츠 에이전트였어요. 근데 중간에 그 친구가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꿈이 막 사회학자, 역사학자로 바뀌었다가 결국에 지금 비즈니스학과로 진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바뀌면서도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었던 본질이 뭐냐면, 너는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해라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보다 누군가를 돕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 즐겁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에이전트 같은 일을 해서 유명한 선수들이 어떤 헤매이지 않도록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의 소명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돋보이게 하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 처음에 생각했던 것대로 스포츠 매니지먼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즈니스를 공부하려고 이제 미국에 또 가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미래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한 것들. 그래서 단순히 만약에 직업만 보고 갔다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또 진로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있는 직업 중에 거의 한 70% 정도는 아마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없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실제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저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직업이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유튜버들이나 BJ들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먹는 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먹기만 했는데 돈을 번다. 근데 실제로 먹방 유튜버들이 많이 생겼고 화장만 잘해도 돈을 번다. 그게 실제로 가능해진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10년 만에 그렇게 세상이 변했는데 앞으로의 20년은 더 변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직업 프레임에 아이들이 갇히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내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사는 것. 소명의식과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가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 창출에 용이합니다. 굳이 지금 12학년 친구 한 명은 계속 꿈이 없대요. 계속 꿈이 없대요. 뭐라도 정해봐라. 모르겠는데요. 없는데요. 싫은데요. 근데 저는 그 학생한테 오히려 많이 가능성을 봐요. 오히려 지금 뭔가 직업이 정해져 있는 학생보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른이 돼서 자기 하고 싶은 것들만 찾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미래에 어떤 직업이 생겨날지 많이 예상되시는 게 있나요? 저희가 예상했던 직업들 중에 그대로 나온 것들도 있겠지만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서 계속 직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 중심의 진로 개발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는 의사가 될 거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만약 의사가 되고 싶다면 나는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보는 게 너무 괴롭고 그들을 봤을 때 뭔가 고쳐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은 것 중에 찾은 게 의사였다면 그 사람은 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간호사가 되거나 뭐 조무사가 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나 오히려 아니면 뭐 상담사가 되거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더 넓은 직업 스펙트럼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의사라는 목적만 가지고 간다면 의사가 안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하는 게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목적 중심의 진로 개발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경계하셔야 되는 건 아이고 너는 공부를 잘하네 의사하면 되겠다 이런 말은 제일 금지어라고 생각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프레임에 아이들을 가둬두지 마시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잘 찾아가도록 자신의 소명과 목적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OC에서 정의하고 있는 진정한 성공입니다. 사실 교재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게 성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이들한테 성공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뭐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리고 FOC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공은 이런 겁니다. 10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다 풍성하리로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느 위치건 사실 우리가 정원에 어떤 나무를 심을 때 그냥 심지 않잖아요. 운동장에 어떤 나무를 심을 때 그냥 심는 경우보다는 목적을 갖고 심죠. 감나무를 심을 때는 감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심고 느티나무를 심을 때는 이게 한 20년, 30년 후에 크게 자라서 그늘을 덮어주기를 바라면서 심는 경우도 많고 분명히 목적을 두면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하는 곳에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열매를 맺느냐? 인생의 모든 계절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이 모든 열매를 맺는 삶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주님 뜻대로만 사는 게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정말 그 고유한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FOC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독교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열매 맺는 삶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표는 사실 두 가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정치인들이나 많은 기업가들이 어떤 뭐 비리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일들의 대부분은 섬기는 목표가 아니라 자기들이 위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정으로 누군가 섬기는 목표를 세운 사람이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라도 내 이익보다는 내가 섬겨야 될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들을 좀 양보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소명적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역할에 따라서 섬기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맡기셨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들을 섬겨야 될까. 그래서 높은 차원의 삶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이 성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나랑 같이 있는 공동체, 뭐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이 성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더 높은 차원의 성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역할을 어떻게 찾는가, 소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소명적 역할의 단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것. 그러면 그럼 하나님 목적을 위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단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 있는 소원이라는 단어, 윌이라는 단어인데요. 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각자에게 나눠줄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누구만 생각하면 축구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던가, 뭐 되게 어렵고 아픈 사람들만 보면 이렇게 가슴이 뛴다던가, 그런 마음에 울림을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소명적 역할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생기는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 주신 소원이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부모님들의 소원도 투영되고요, 개인의 욕심으로 인한 소원도 투영되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분별하는 것들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 그 실제 수업 과정 중에는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존적인 의사결정 성향인지 합리적인 의사결정 성향인지,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점검을 좀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분별하고 붙잡을 수 있는가? 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께서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로 신호를 주시니까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주시는 것들 안에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누가 주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는, 아이들은 약간 좀 세뇌되듯이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로는 누가 인도하시죠 하면 아이들 약간, 정말 저는 그게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협력해야 할 일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명선언으로 적기 전에 일주일 정도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면서 너희들이 평생 하는 동안에 제일 하나님하고 가까운 시간을 보내라, 일주일 동안. 또는 3일 정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좀 보내라. 그러고 나서 사명선언문을 적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의 입력.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와주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준비하고 협력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정보의 탐색을 열심히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의 수준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라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우리는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위해서 많이 도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학교에 맡기고 교회에 맡기는데, 그럼 나는 아이가 어떤 정보를 탐색해야 될까? 저희 보통 퍼즐을 맞출 때 어떻게 하죠? 보통 퍼즐 1000피스, 2000피스 퍼즐 보면 보통 그 앞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1000피스, 2000피스 퍼즐 보면 보통 그 앞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1000피스, 2000피스 퍼즐 보면 보통 그 앞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1000피스, 2000피스 퍼즐 보면 보통 그 앞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1000피스, 2000피스 퍼즐 보면 보통 그 앞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1000피스, 2000피스 퍼즐 보면 보통 그 앞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1000피스, 2000피스 퍼즐 보면 보통 그 앞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1000피스, 2000피스 퍼즐 보면 보통 그 앞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1000피스, 2000피스 퍼즐 보면 보통 그 앞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1000피스, 2000피스 퍼즐 보면 보통 그 앞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1000피스, 2000피스 퍼즐 보면 보통 그 앞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1000피스, 2000피스 퍼즐 보면 보통 그 앞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10피스, 2000피스 퍼즐
전체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퍼즐 맞추는 것에 비교를 해보면 전체 그림이 있고 퍼즐 조각들이 있고 퍼즐을 맞춰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됩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서 각각의 퍼즐 조각이 어떤 모양새이고 이 모양새들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체 그림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아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해 오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어떤 기능과 일자리들이 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그림들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자의 모양새가 필요합니다. 성적 유형, 재능, 흥미, 은사, 경험 등등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경험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그 아이의 모양새에 맞는 자기가 어디인가를 실제로 고민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FOC 그 교재 과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독교적인 역사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이 어떻게 생겨났고, 일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을 직업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과정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심리 검사들을 통해서도 각자의 모양새를 탐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중고등 같은 경우는 UNI 검사를 좀 했는데요. 너무 오신 선생님이 너무 쪽지치같이 잘 맞추시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오로지 인생의 모든 게 즐거움이에요. 즐겁기 위해서 공부도 필요한 만큼만 하고, 이런 식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엄청 그 당사자님이 공감하면서 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한테는 아카데믹한 전통적인 읽고 쓰기, 듣기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한테는 놀이나 여러 가지 활동적인 것들 통해서 또 공부하는 것들도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중고등 같은 경우는 체험학습을 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많이 자기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해보고, 또 이전에 같은 경우는 정말 변호사 되고 싶었던 친구는 그냥 무작정 변호사 사무실 가서 하루만 좀 관찰하게 해달라고 해서 실제 그렇게 했었던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멘토들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것, 그 다음에 콘테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공모전에 나가보는 것들을 많이 검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고등부 학생 11학년 학생들한테는 지금 미션을 줬어요. 공모전 하나에 뭐라도 지원을 해라. 그래서 실제로 공모전을 찾아보니까 많이 있지 않죠. 보통 글쓰기 대회 이런 게 많은데,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명을 발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소명을 발견하고 성취했는가 그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를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의 현주소, 모양새, 자신의 위치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또 실제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부담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애통함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가서 그 역할들을 하게 됐었죠. 그 다음에 소명적 목표는 결국에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재건을 하자는 게 소명적 목표가 됐었고, 그런데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서 어떤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화를 하고, 그것들을 같이 간 사람들한테 이 소명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화를 시키는 것들. 그래서 실제로 46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처럼 느헤미야가 이런 과정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이 이러한 비슷한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명적 역할을 발견하는 과정은 하나님과 바로 충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요. 필요한 정보를 입력시키고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과 열정과 부담을 심어주셨을 때 이 소명적 역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많이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중학생 레벨에서도 이게 쉬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사실 이런 FOC적인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평소에 FOC 세미나 한 학기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때를 통해서 수업이나 어떤 지도할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있었어? 그래서 소명적 진로의 설계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보면 희망 직업의 봉사 일단 희망 직업과 봉사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직업만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누구에게 나가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직업과 봉사 균형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모델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설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구 역량은 내가 이 희망하는 직업이나 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 뭐 학업 역량인지 의사소통 역량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 교육의 설계를 하는 겁니다. 진학에 대한 설계도 하고요.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면서 나는 어느 대학에 어떤 유형으로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갈 거다라고 이야기 그렇게 교육 설계를 하고 인생 로드맵을 세운 다음에 플래너나 그런 어떤 생활공책을 통해서 실제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금 중학생 아이들은 거의 희망 직업 봉사 설계와 요구 역량 이 영역을 주로 하고 있고요. 고등학생 친구들은 이 교육 설계부터 로드맵 부분들을 거의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 공통적으로는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이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도하고 있는 현재 저희가 FOC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론적인 내용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잠깐 좀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는 그 소명적 목표를 한번 어떻게 찾아갈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습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셨다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회학을 작성하기 전에 지금 여기 있는 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좀 할게요.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큰 목적의 동심원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그 조금 더 좁혀보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또 있고 조금 더 좁히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뭐가 많죠? 네. 보통 하나님의 목적에서 가장 큰 범주, 대상부터 보면 우주 만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겠죠. 근데 인간 그 보편적인 범주에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먼저는 예배와 구원의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가 예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관계들 또 자연들이 많이 무너져 있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회복하는 회복의 영역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또 번성하라 그 문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번영의 영역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 보편적으로 이 네 가지 영역들을 두었고, 이 네 가지 각 영역에서 자신의 개별적인 역할을 찾아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공동체의 목적은 사실 이렇죠.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의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원과 예배가 빠진 회복과 번영 정도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에 구원과 예배의 영역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통점은 이 회복과 번영의 영역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차이점은 구원과 예배 영역에서 차이점이 있게 된다 하는 것들을,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회산업을 적게 할 때 보통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구원과 예배 영역에서 하나, 그리고 회복의 영역에서 하나, 번영의 영역에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자리 탐색의 특징은 목적이나 기능 중심의 탐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분야 중에 하나씩 좀 선택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이면서도 전반적인,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자기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시켜서, 사실 제가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시행착오가 이거예요. 자기주도적인 탐색이 아니라 교사주도적인 탐색이 되어버려가지고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자기주도적인 탐색,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제가 제일 시행착오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유형의 일들이 필요한가, 세계의 구원과 회복과 번영의 영역들의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주셨던 그 명령, 제자를 갖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해서 전도와 교제, 그리고 양육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제자화에서는 전도와 교제, 양육의 영역이 있고 또 교회 봉사, 예배 봉사예요. 구원의 영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도는 이런 식으로 전도 영역에서도 대상과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교제에서도 대상과 방식이 이렇게 있겠죠. 양육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예배 봉사와 교회 봉사의 영역도 이런 식으로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영역에서 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또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세상에 무너진 부분들을 열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 관심이나 열정이 있고 또 어떤 대상에 관심이 있는지, 또 나한테 맞는 방식은 무엇이고 나한테 가장 알맞은 공동체 유형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육신이 있고 정신, 그다음에 생계, 관계, 가정, 실업, 인권, 환경 이렇게 8개 영역에서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각각의 영역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육신은 뭐 장애인, 환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들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표라고, 이 갖고 계신 핵심가치 소명 명사 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권부터 환경까지 대상과 방식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과 일들이 필요한가?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이웃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두 가지 영역 중에 어떤 영역이 나한테 더 맞는가를 고민해 보시면서 고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치 창출의 영역에서는 경제와 과학, 기술, 정보통신, 문화, 교육, 기업 경영, 레포츠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고민을 좀 해보게 되겠고요. 좀 넘어갈게요. 어차피 표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가치 창출의 영역에서도 고민을 해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공동체 시스템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법부터 복지까지 해서 보통은 공무원직들이 많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만들어진 표예요. 그래서 그 표들을 가지고 결국에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락킨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막 이런저런 과정들을 했어요. 기독교 가치관에서도 막 얘기를 했고 역사관에서도 얘기를 했고 신앙적인 의사선택은 어떤 거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너의 소명은 뭘까 이걸 한번 찾아보자라는 시간을 갖는데 그 전에 이야기하는 게 락킨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어쨌든 진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래 락킨이라는 말은 그 미국에서는 모기지로 집을 대출받을 때 기간을 둔대요.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가장 낮을 때 저점에다 싶을 때 딱 그 계약을 하는 그걸 락킨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가까워졌을 때
이럴 때 사명산업을 우리가 적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정 자료로서는 모양새, 쓰임새 프로파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가치 명사 동사표, 그 다음에 수명적 목표, 설정 도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하실 믿음, 하나님이 내 진로를 잘 선택하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과, 두 번째로는 간절한 소원, 진실한 소원, 진짜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들, 내가 열정을 갖고 있었던 것들 찾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는 실제 수업 시간 중에 침묵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반응을 별로 안 좋지만 실제로 기도를 좀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서도 회개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내 진로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첫 번째로는 핵심가치 명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 유임을 보시면 두 번째 장에 첫 번째 쪽에 소명 명사가 있고 그 뒤쪽에 소명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대한 해설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모양새, 쓰임새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원래 보통 과정 같은 경우 모양새, 쓰임새 프로파일을 통해서 내 성격이나 재능, 흥미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좀 결정을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직업군들을 미리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격의 경우는 ISTP인데 관련된 직업은 엔지니어가 있고, 자동지능은 인간 친화 지능인데 관련된 직업은 교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직업을 미리 탐색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여기 있는 게 수명적 목표 설정 도표인데요. 일단 제일 앞쪽으로 가셔서 핵심가치 명사를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구원과 회복과 번영의 영역에서 하나씩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느 영역에서 나한테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가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구원의 영역 중에서도 나는 예배 봉사일까, 교회 봉사일까, 전도인가, 교제 영역인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2차 기능에서는 대상과 방식을 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핵심가치 동사 선택을 하고요. 그렇게 핵심가치 명사와 동사가 되면 하나의 문장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명적 목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업으로 할 것인가, 봉사로 할 것인가,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형태로 나의 소명적 목표는 핵심가치 명사를 동사함으로써 이웃과 공동체와 하나님의 쪽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1차, 2차 기능과 동사를 선정을 하는 거죠. 구원의 영역에서는 전도에서도 나는 지역 전도를 하겠다. 편지를 통해서 편지를 제작 지원함으로 전도하겠다. 가난 문제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구제를 하겠다. 이런 식의 명사들을 나열을 하면서 동사와 조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있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문장의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각각의 문장의 형태로 이게 한 쌍씩이에요. 그 같은 글씨 색깔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대로 하나로 뭉쳐도 되고요. 아니면 이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그 클립을 한번 빼주시고 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시면서 대상과 방식 공동체, 그다음에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영역에서 한 곳, 회복의 영역에서 한 곳, 그다음에 번영의 영역에서 하나씩. 일단 단어를 한번 선택을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표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 사람이 더 심적으로 생각하는 간직을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네. 세 표가 이렇게 잘못 표시. 제가 이렇게 쫓겨냈대. 여기 표현 구제가 회복의 영역입니다. 이게 언어가 통일이 안 돼서 그런데 구원과 회복과 번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역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 이건 너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가 저는 계속 그냥 아무거나 막 가볍게 해 이러는데 아이들은 계속 고민하는 거죠. 역시 하나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발표를 시키긴 너무 부담스러우시겠죠? 일단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작년에 이제 8학년 9학년들이 했던 사명사명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의 목표는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상담을 통해 가족관계를 치유하고 그다음에 공예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함으로써 내 세상에 내 이름을 건 공예품을 전파함으로써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되게 복잡하긴 한데 뭔가 좀 그런 듯하죠. 좀 더 다듬어야 되는데 그냥 아이들이 쓰는 그대로라서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꼭 가지는 않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명선언문 작성을 합니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이 친구였는데요. 내 인생의 목표는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향으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베이커리를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내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고 모든 분을 사회에 화합하겠다. 제2의 백종원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 근데 아이들은 실제로 작성을 하고 그대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기본적인 성품이나 방향이 어느 쪽에 가겠구나라는 게 조금은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발표를 시키려고 했는데 부담스러우시겠죠? 그냥 그나마 작성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문장화 시켜서 보이는 곳에 잘 두고 계속 묵상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부모여야 아이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사실. 제가 봤던 책 중에서 어떤 한 분이 사업가였는데 자기가 사업가를 꿈꾸게 된 이유는 자기 어머님이 사업을 하셨대요. 근데 어머님이 사업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자기도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부모님들의 꿈이 아이들의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 부모님들이 꿈을 찾으시고 그것들을 쫓아서 가시는 것 그것들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최고의 교육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왜 TV만 보던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이문열 삼국지를 읽고 계신 거예요. 중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였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 때문에 나도 책을 읽어야겠다고 한 권 두 권 읽다 보니까 중학교 때 삼국지를 3번 읽었었거든요. 이문열 삼국지 10권짜리를 3번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책 본 그 행동 하나가 실제로 저한테는 책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준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뭔가 열중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이 공부의 100마디보다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공부하라는 100마디 말보다 부모님 갑자기 엄마가 TV를 끄고 성경을 펴고 아니면 책을 펴고 열심히 보신다 이러면 아이들도 나도 그래야 되나 보다 하면서 따라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명적 목표를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직업봉사 선정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명 선언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직업의 순위별을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명 선언문까지 적어놓고 보니까 나는 의사도 하고 싶고 간호사 이것도 교사도 하고 싶고 교수도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직업 선정 워크리스트는 지금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 가중치를 따로따로 줘서 각 직업별로 한번 여러 가지 가치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순위로 매겨질까를 보고 꼭 그 우선순위로만 결정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 안정성, 보수, 미래성 이런 것들 놓고 가중치를 두면서 채점을 했을 때 1위 되는 직업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따라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직업 순위별 검증, 각 직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최대한 좀 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요구 역량이라는 게 바로 각자 요구 역량이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사명선언문 적고 직업도 선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그 직업을 아직은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 직업을 갖기 위한 요구 역량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일단 하나님이 어떻게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시는가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각자가 역할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도 그 역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적인 협력이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내 역할을 잘한다고 해도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목적의 성취라는 건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위해서 너는 어떤 역량을 기를래?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해요. 이거는 저도 같이 찾아가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너는 어떤 역할, 어떤 역량들을 길러갈래? 예를 들면 뭐 어떤 친구 하나는 계속 꿈이 없다가 동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친구에게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이것도 제가 지금 당면한 과제이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어쨌든 이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같이 있는 가족들, 학교의 선생님들, 또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진행을 하는데요. 어쨌든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요.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스케줄링을 합니다. 내가 보통은 장기적으로도 하고요. 그 학년별로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떤 활동, 2학년 때는 어떤 활동, 3학년 때 어떤 활동 이렇게 스케줄링을 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코칭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도 주고 이것들을 정리해서 파일링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2학년 때 했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졸업생들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명산업문 같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적고요. 사명산업문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프로파일을 정리를 해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현재 어느 정도인데 어디를 목표로 할 것이고 어느 학교를 목표고 희망 진로는 어떤 것들이고 이렇게 적고 모양새 프로파일을 정리한 다음에 활동 로드는 이게 바로 스케줄링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활동들을 했었다는 거, 이 친구는 고3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고1이나 고2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더 채워가야겠죠. 이렇게 스케줄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대학 진학을 놓고 왔을 때, 대학 진학이나 인생을 통틀어서 자기의 스타트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주로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장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그것에 따른 실천 과제를 이렇게 선정을 해요. 이거는 이제 인생 목표를 위해서 에이전트 취직하는 것, 대학 목표 대학 진학하는 것, 세계 일주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목표도 나를 세우고 장기 로드맵도 세우고 그 다음에 비전 상담은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나를 좀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가치화시키고 직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진로 희망 대학에 대해서도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했던 활동들, 봉사활동, 그 다음에 체험학습 보고서 등을 이렇게 첨부를 해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독서활동 결과지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동안 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국내 대학이 아니라 외국 대학 진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 진학하는 과정에서 무슨 에세이 같은 거 쓸 게 되게 많았는데 그것들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작성하고 있고 매년마다 최대한 좀 더 발전시키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포트폴리오는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작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까지 하고 그것에 대한 활동과 피드백을 하는 식으로 FOC가 더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렸고요. 혹시 너무 일찍 끝났나요? 혹시 질문이나 있으시면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너무 강의 잘못했나? 지금 이거 보여주신 내용들
PPT 자료를 네.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PPT요? 지금 이거요? 네. 원래 공유하면 안 되는데 공유하면 안 되는데 외부에 노출만 내가 노출한 건데 잠깐만 외부에 노출만 안 되면 뭐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정리 잘해서 공유해드릴게요. 네. 그 질문인데요. 지금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보여주신 포트폴리오가 아무래도 이제 외국 대학에서는 분명히 필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게 그러니까 입시를 위해서 지금 이 학교를 다니는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뭔가 체계적으로 좀 아이의 그 성장하는 과정, 교육 과정을 어떻게 뭐 좀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의미에서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고 또 다르게 보면 또 추억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성장에 굉장히 기록적인 면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아직 2학년밖에 안 돼가지고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제가 항상 늘 예전에도 그 결혼하기 전부터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도 좀 더 이렇게 자기한테 집중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외부에서 너무 휘둘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우리나라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학년 때부터 좀 이런 거를 좀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 포트폴리오다 해서 하진 않지만 경험을 좀 많이 다방면에서 하게 해서 그걸 좀 기록화할 수 있는 게 학교에 있나요? 일단은 성적표 안에 아이들이 활동한 내용들 다 들어가고요. 제가 알기로는 반별로 파일에 그날 그 학년에 활동했던 것들을 보관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잘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성적표 안에 아이들이 활동했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거의 다 들어가요. 사진 자료가 없는 게 텍스트인데 문제겠지만, 근데 학기 마무리할 때나 이럴 때 필요하시면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좀 주십시오 하면 아마 선생님들이 아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글쓰기 대회나 뭐 그림 뭐 그런 것들은 다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미술 작품 같은 것도 돌려보내잖아요. 지난 학기 했던 작품들 같은 것도 돌려보내고 하고 있는데, 그걸 막 더 체계적으로 막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저도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데 네. 저희가 독서랑 네. 각 과목별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 액티비티를 모으고 있어요. 영어 같은 영어도 모으고 그리고 어디 밖에 나갔다 체험 활동했다 이러면 그거는 또 쓰고 그리고 하고 있는 거라서 파일에 넣고 있어요. 또 하나 네. 궁금한 게 아이들이 교내에서 뭔가를 이제 조직하고 뭘 활동하고 싶을 때 학교에서는 그걸 적극 지원해주는 편인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위에 저번 주에 올라왔었는데 뭐 밴드 만든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굉장히 뭐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인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건지 뭐. 네, 저는 진로교사 입장에서 매우 강추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초등은 조금 그 활동들이 더 초등 밴드보다 사실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도 있는데,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좀 자율 동아리를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어요. 지난 학기에는 미술이랑 요리 동아리를 아이들이 직접 그냥 자기들끼리 했었고요. 이번 학기에는 그 아이돌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댄스 동아리를 만들어서 댄스 동아리가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리고 또 코랑제어 찬양단도 하시는 아이들 중심으로 되고 있고, 간식비 지원이나 이런 재정 지원 조금이지만 좀 하고 있고요.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은 말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보통. 중고등은 근데 좀 아무래도 남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찬양 부분 때문에 애들이 많이 좀 주저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학교에서도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거를 지원하게 되면 좀 더 자율성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뭐 되게 어른들이 봤을 때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그 굉장히 좋은. 네, 그래서 그 실제 초등은 클럽 활동은 3학년 이상부터는 또 클럽 활동을 해요. 선생님 중심이긴 하지만 그 클럽 활동도 하고, 또 이제 학생회도 초등학생회, 이제 중고등학생회 다 이번에 조직이 다 됐거든요. 초등은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학생회를 통해서도 학생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도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일 때 사실은 일반 주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같은 것을 공유하는 친구들을 모으면 이론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할 수뿐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학교에서 사실은 끝나고 집에 오면 4시 반이에요.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여유 주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사실은.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거를 이제 뭐 자기가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은 중학교 1학년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본인이 스스로 하기에 아무래도 뭐 집에서 부모님이 같이 뭘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UNI 검사를 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아이가 좋아하는 특성 그런 부분에 다 나오기는 했지만 이걸 또 어떻게 얘를 그럼 사실은 좋아하는 게 있긴 한데 그게 범위가 이렇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딱 얘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만 이게 범위가 되게 크게 나와서 이 또 범위가 크게 나오니까 또 두루두루 또 얘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체험학습은 아니더라도 또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고양시에서 나와 있는 무슨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체험학습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일반 학교를 보내본 결과 고양시에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호미학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정보력이 사실 없으면은 정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적인 자원 사실은 이번에 뭐 이렇게 대학교에서 과학 그게 스케줄이 있어서 사실은 지원을 해서 갔다 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적인 면에서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가 아닌 다른 외부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사실은 저희가 이 그룹스들이 있긴 하지만 세상을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거를 더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체험학습도 만든 거고요. 근데 동아리 또 사실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이긴 한데, 좀 더 넓은 범위의 좀 관심사를 좀 만들어서 그 안에서 좀 각자 관심사는 다르지만 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로 동아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는 과학에 관심이 있지만 이 친구도 여러 가지 관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좀 공동적으로 묶을 수 있는 주제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로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좀 하는 것들과 때로 대안될 수 있겠다. 각자가 강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도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체험학습도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학생들한테 많이 맡기는 편이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아이들이 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의 정보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화 시키는 것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과학 프로그램 같은 것도 사실은 다른 그 교장 선생님 통해서 소개받아서 간 것이긴 한데요. 계속 저도 막 검색해보고 하고 있는데 일단 최대한 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근데 막 그 양태 선생님도 그런 쪽 관심이 많으셔서 막 외부 활동에 대해서 막 많이 해도 아이들 참석을 잘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계속 정보 제공은 더 노력을 좀 더 많이 하고 동아리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독려하고 싶다 생각도 한편으로 제 생각은 되게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생이잖아요. 네. 그 봉사 그게 여기에서도 회화에서 점수를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체육기관 봉사는 저희는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냥 교내에서 그냥 봉사 1학년에 봉사활동 몇 시간 채우는 게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막 135, 136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교내에서 다른 여러 가지 활동 통해서 봉사할 수 있기도 하고요. 좀 더 제대로 된 봉사활동 하기 원하는 의미에서 시간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건 줬는데 꼭 채워야 된다 이게 점수가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봉사활동에 대한 건 좀 중고등학생한테 더 자세하게 담임선생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거예요.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태 선생님 봉사활동 설명 좀 네, 어떤 거요? 봉사활동 설명 좀 해주세요. 봉사활동이요? 봉사활동 나중에 네, 끝나고 월요일날 요양은 어디로 가요? 여기 옆에 참 좋은 집 하고요. 저기 입구 쪽에 성심 요양원인가 거기 두 군데 이렇게 나눠서 가요. 참 좋지. 아무래도 그 저학년 친구들은 가까운 데 가고 고학년 친구들은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일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진료를 정말 공부장에서 의사가 이거는 아니지만
목표의식을 좀 갖고서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제 이거 FOC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이를 계속 이렇게 FOC를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아이가 얘가 찾고 싶은 거를 찾고 진로하면서 진짜 많이 도움이 되나. 사실은 이게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건 있지만 이게 자기가 이제 확장해서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좋아하는 걸 꽂혀서. 그리고 진짜 이 FOC라는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정말 아까 전에 올려놓으셨듯이 그런 포트폴리오를 짤 정도로 정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가. 제 생각에는 12년 다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고3까지 가야, 그러니까 방금 그 학생도 제가 봤을 때 12학년 때 변화가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적인 변화가 아니고 인격적인 변화나 신앙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12학년 돼서 엄청 성숙해져서 졸업한 학생이에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FOC를 한다고 해서 직업을 찾고 꿈을 찾고 100%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대학교 때까지도 뭘 해야 될지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교 가서도 이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큰 맥락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에 대한 제시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것에 열매를 맺는 건 제가 볼 때는 고3 그 이후가 좀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아이들도 그게 생각이 깊이가 깊진 않고 여러 가지. 근데 어쨌든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야 되긴 하겠죠. 근데 중학교 때 열매를 바라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이르고요.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생은 4학년부터 지금 FOC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아이들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 FOC를 한다고 해서 뭔가 뿅 하고 마법처럼 뭔가 사실은 이제 일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 걱정되는 게 여기서 이제 아이가 수업을 하고 또 집에 이제 오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편안해 보여요. 숙제도 없고. 사실은 여기 오면서 학원도 안 보내고 학원도 가 빼고 하니까 정말 너무 편해요, 아이가. 근데 숙제가 있는 거는 뭐 시간 날 때마다 뭐 학교에서 다 하고 오고 다 그냥 하고 집에서 아주 프리하게 놀더라고요. 네. 아, 정말 이렇게 놀려도 되나, 진짜 마음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 생각했을 때는 아이가 모자라는 부분은 학원을 보내줘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걸 또 학원을 보내야 되나? 모자란 것 같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사실은 이게 마음에 좀 불안하다는 사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마 숙제가 없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네. 그쵸, 선생님? 네. 숙제가 없지 않을 거고요. 근데 그래서 플래너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잘 보셔야 되고 그런 거 있으시면 궁금하실 때는 담임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카톡이나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추측하지 마시고요. 직접 소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이제 아이한테 물어보면 하는데 플래너 숙제 해라면은 학교에서 했어요. 네. 오늘 할 거는 다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숙제 처음에 제가 입학한다 받았을 때 하루에 2시간 정도 숙제가 네. 있을 텐데 할 수 있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는 있다. 그렇게 했는데 너무 풀리게 다녀서 사실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담임 선생님하고 그런 거는 좀 그냥 카톡으로라도 물어보시면 아니 이제 두 번째 이제 네. 왔기 때문에 하려고 했죠. 했어요. 네. 저희 1학년인데 할 시간은 1시간 새로운 읽고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15분 일찍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